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으로 택시노동자 생활임금 확보 방안 노사민전 협력 연구 결과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연구원이신 사단법인 택시친절센터 대표 강순균 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택시친절센터 대표 강승규입니다. 택시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에 우리 방금 말씀드린 얘기지만 소비자들이 택시기사들을 어느 만큼 정말 한계치, 인계치에 다다를 정도로 무시하고 있는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직업상이 정말 땅에 떨어져 있는, 곤두박혀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택시친절센터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연구과제를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한 큐에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어려운 택시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반드시 이슈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동안에 함께 해주신 연구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언제나 변함없이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민주택시연맹 동지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더 좋은, 정말 질 좋은 택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주택시연맹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구수영님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 택시 산업에서 근무를 해왔는데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겠고, 아무튼 지금 현재 택시 산업을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본다면 소상공인, 그 다음에 자영업자, 택시 산업은 절망의 질곡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택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택시 노동조합은 자기 중심을 바로 잡고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엄청난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문제도 같이 함께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언젠가는 인간이 같이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물러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절망스럽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더 절망스러울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칙과 그 다음에 법과 제도, 정책, 그리고 부족한 점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희망의 택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오늘 그 결과 발표회가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택시 노동자, 그리고 개인 택시 사업자, 택시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빨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종료할 때까지 우리 힘있게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택시 지금 앞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택시 문제 사실 좀 지겹다고 할 정도로 많이 얘기했고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그 문제의 실타래를 어떻게 좀 풀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 할 때마다 해외 사례도 많이 가져오시고 또 현실을 잘 모를 때는 다른 분들 말씀도 많이 들었던 우리 정미경 책임연구원님께서 공공성과 택시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먼저 해주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 초빙교수로 있는 정미경입니다. 그리고 독일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기도 합니다. 공공성과 택시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택시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택시업의 현황 먼저, 그리고 그 현황을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택시의 공공성과 택시업의 발전 방향,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했을 때 어떠한 정책 효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업의 현황을 보면 택시업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약 37%의 여객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가 2018년에는 약 24%만 담당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하철과 승용차의 급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택시 운송 수입도 줄고 승객이 줄고 운송 수입도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지역인 서울 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총 운송 수입을 보면 2016년 4만 4천 건에 달하던 결제 건수가 2020년에는 2만 8천 건 정도로 머물게 됐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송 수입도 약 그에 비례해서 줄었습니다. 개인 택시의 경우 2020년, 2019년에는 일일 운송 수입이 17만 3천 원 정도 됐었고요. 20년에는 13만 4천 원 정도가 됐습니다. 회사 택시, 서울에 있는 회사 택시의 경우에는 일일 운송 수입이 2019년에는 17만 원, 2020년에는 16만 4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운송 수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인건비, 그다음에 연료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택시 경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큰 비용들입니다. 이런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을 달성한다 또는 생활임금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얼마나 운송 수입을 벌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루에 얼마나 벌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2만 5천 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임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만 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서울 지역 회사 택시 시간당 운송 수입은 지금 약 2만 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운송 수입이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 택시의 운송 수입은 2만 500원 정도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받으려면 약 270만 원, 280만 원 정도가 월 수입이 돼야 되고 생활임금을 받으려면 약 350만 원 정도가 월 수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총 수입, 현실에서 벌어들인 총 수입은 약 200만 원, 21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 택시의 운전기사의 평균 월급은 그야말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사람이 소비하는 지출 금액은 140만 원 정도입니다. 두 사람이 지출하는 금액이 200만 원 정도고 세 사람이 3인 가족이 지출하는 것은 약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 210만 원 서울 지역 택시 기사의 총 임금으로 두 사람이 소비를 간신히 덮을 정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가족이 세 사람이면 아이라도 하나 있으면 이제 그야말로 남편이 버는 돈으로 아니면 한 사람이 버는 돈으로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젊은 가장들이
택시 운전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꾸준히 운수 종사자가 약 서울에서 4만 9천 명 정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2016년에는 3만 5천 명에서 2020년에는 2만 4천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이후에 약 6천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택시업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하철과 승용차가 증가해가지고 소비가 줄는 승객이 감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돈을 못 벌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 운전기사한테 그야말로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월급을 주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차량 가동률이 저하하게 됩니다. 택시를 운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서 우리가 택시 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정한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승객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후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면서 택시 승객을 확보할 수 있느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택시가 어떻게 승객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방향을 찾아보면서 택시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다 보면 운전기사의 임금도 생활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러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운수 종사자들이 증가하거나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다시 차량 운행률이 높아져서 새로운 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균형, 정상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택시업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추구하는 일은 변화를 조금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 환경의 메가 트렌드, 본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속에서 어떠한 공공성에 기초해서 택시 산업의 전망을 찾을 수 있을까 모색을 해봅니다.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 메가 트렌드라고 하면 기후환경 문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산과 경영의 디지털화 문제,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고갈의 문제,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또 노령화로 인해서 노령력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도시화가 진전된다든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큰 정부가 생긴다. 물론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들은 코로나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택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소위 말하는 수소차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나갈 것이고, 그야말로 교통량의 감축이라고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추진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플랫폼 서비스, 고객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화되고 향상될 것이다. 그다음에 택시 기사층의 노령화뿐만 아니라 고객층의 노령화라고 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위기와 택시업의 위기와 공공성 회복의 과정에서 큰 정부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공성이 뭘까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개인이나 단체 얘기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 두루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익성, 공정성, 공개성, 국민성으로 표현이 되고, 공익성은 얼마나 공익에 기여하느냐, 공정성은 자원의 분배 및 재분배에 얼마나 형평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이 공공성 전반이 낮지만 공익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사적 이익을, 그다음에 개인의 소극적인 자유를 공공의 이익보다 더 중요시하고 공익성을 만들어가고 공정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공개성 또는 그야말로 국민성이 매우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배제적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고 한국, 일본, 이스라엘, 미국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국가를 추진하는 유럽과의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공공성이 낮은 수준에 있다.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지라고 하면 국민 전체의 복리에 관한 것이고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면 사회 취약계층의 최소의 복지라고 한다면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를 의미한다. 그럼 공공기관은 뭐 하는 데냐? 여기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존립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성의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나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나선다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공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공익에 반하는 여러 가지 로비 집단에 대해서 그야말로 계도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계몽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통 서비스의 공정한 공급 또는 교통 서비스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택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또 기후환경 위기 시대에 에너지 소비가 적은 소규모 교통수단이다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서비스의 공정한 공급을 통해서 얘기하면 이동권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통약자의 불공정한 교통이동권. 그야말로 교통약자가 이제 인구의 4분의 1에 달한답니다. 영유아,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해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공익 서비스가 다 잘 돼 있고 평등하게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직접 가서 그것을 누릴 수 없으면 다 그림의 떡입니다.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불공정한 교통이동권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 또 교통 낙후 지역 주민의 불공정한 교통이동권을 향상하는 것이 우리가 교통 서비스의 공정한 공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책은 교통약자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고 한 사람은 머리가 불편하고 한 사람은 허리가 불편하고 한 사람은 애를 업어서 한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표준화된 서비스, 버스나 지하철에 크게 효과가 없는 장애인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표준형 서비스를 향상하려고 했던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교통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교통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플랫폼으로 서비스가 되고 저렴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데를 기차가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버스를 정기 운행을 시키기나 해서 고비용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버스 중공영제를 통해서 비수익 노선을 운행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비수익 노선에 혹시 택시의 맞춤형 서비스가 훨씬 더 저렴하고 효과적이지 않나 또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다른 하나, 우리가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아니면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택시 승객을 확대할 것인가? 요즘엔 다 플랫폼 시대라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서 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틈새 공간, 예를 들면 비수익 노선, 그 다음에 표준적 교통, 지하철 타고 집까지 가는 그 길에 미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해서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버스가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고비용 교통수단이 움직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도 노인 승하차 돌봄 서비스, 뭐 카시트 택시, 임산부 안심 택시, 뭐
다양한 서비스를 그야말로 택시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나 스위스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배달하는 배달 택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형 서비스는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려워서 또 일자리 유지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노인과 택시 서비스 독일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을 코로나 예방접종 하는데 나르는 그런 예방접종 수송택시가 운영됐던 것. 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의 택시들은 다 경기에 위축돼야 되는데 독일에 있는 택시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그야말로 코로나 특수를 보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정책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휠체어 승차가 가능한 택시들이 일반 택시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공공 서비스 택시가 아니라서 1인에서 4인까지 동반 승객을 동승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가든지 쇼핑을 가든지 연극 공연을 하든지 다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 또 장애인을 위해서 택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면 일반인들에게까지도 혜택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위스의 실제로 배달 택시에 대한 그림도 여러분이 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서비스, 택시 교통 서비스의 공정성, 택시를 통해서 공정한 교통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과 하나는 공익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공익성에 대한 자료들을 쭉 보면 그야말로 교통 서비스의 공정한 배분을 향상하는 것이 공익성 서비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환경을 보호하는 교통 서비스를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인류 전체를 위한 공익의 향상이라고 봐줍니다. 차량이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이라고 그러고 서울, 인천, 경기 탄소 배출량이 전국 탄소 배출량이 4분의 1, 41%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환경 문제에 택시의 기여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영업용 택시는 그야말로 교통망, 도시의 교통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의 소비를 감축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량이 감축되면 도로 유지 보수비도 절감할 수 있는 공익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택시의 환경 친화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는 영업용 자동차 승용차는 운전자를 포함해서 4인이 탑승하면 기차 다음으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대형 택시 10인까지 탑승을 할 수 있는 대형 택시의 경우에는 10인이 탑승을 하면 버스, 오토바이, 소형 택시보다도 훨씬 환경 친화적입니다. 4명이 대형 택시를 탔을 때 1인당 킬로미터당 55g의 탄소를 배출한다면 10인이 탑승하면 약 20g밖에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합승을 권장할 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후 환경 보호하고 공익을 강화한다라면 전부 다 전기차를 얘기하는데 전기의 73.5%는 화석 연료에서 나오고 좀 더 냉정하게 따지면 전기차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사꾼의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소차가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근데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수소차도 무슨 차든 간에 너무 많은 차들이 도로에 운행이 되면 교통체증 문제가 생기고 교통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또 도로 유지 보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익성에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용차의 단독 승차를 좀 제한하는 방향, 다인성 택시를 승차를 권장하는 방향, 불필요한 승용차 운영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통해서 택시업을 통해서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택시 합승을 할 때 가격 차별을 통해서
택시 합승을 유도한다든지, 독일의 경우에는 임직원한테 업무용 승용차 대신 택시 이용권을 제공해서 택시의 운행량을 감소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가 공공성이 강화되면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택시의 맞춤형 서비스 기능은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보장합니다. 실효성이 낮은 지하철에 또 버스의 이동 보조 시설 설치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하고 임산부의 출퇴근이 촉진이 되면 소득 효과와 세수 효과를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립을 하고 노인들이 다녀야 됩니다. 노인들도 어디 다니셔야지 건강해집니다. 있으면 사회복지 비용이 또 의료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또 벽지 주민을 위한 고비용 철도 버스 노선의 예산을 점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경제 참여율이 높으면 또 하나 이렇게 소득 효과와 세수 효과가 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객을 수송하는 모든 공로 교통수단 중에서 택시가 가장 기후 환경 친화적입니다. 이는 기후 환경 예산을 절감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택시, 영업용 택시가 불필요한 자가용 운행을 줄일 수 있으면 기후 환경 예산도 절감하고 교통 체증도의 비효율성도 감소하고 도로 요지 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용 택시의 지원 정책은 국가 예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교통수단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변화는 사람이 주도합니다. 택시 서비스의 품질은 운전기사가 결정을 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실행하는 전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 수입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 또 이러한 변화를 할 수 있는 운전기사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택시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많이 전문성이 계신 분들 앞에서 죄송스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문제가 되게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 산업의 문제이기도 한데, 또 이제 미래 산업으로 또 볼 수 있는 시선을 또 주신 것 같아요.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발제를 해주신 정미경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택시 생활임금을 하려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가, 이 구체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 생활임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민주택시 노동조합 사무처장님이신 김성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맡고 있습니다. 김성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 산업과 택시 노동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비춰본 택시 문제 해결의 방향, 혁신적인 택시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정미경 박사님께서도 발제를 해주시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택시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택시가
아무리 운송수익금을 많이 올려도 사실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택시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택시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자가용이 그동안에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한 3%, 연간 3% 계속 증가해왔고, 그리고 특히 승용차는 한 4%의 연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줄어야 개인 교통수단인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가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자가용이 계속 이렇게 늘어서는 택시의 수요가 절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버스와 철도의 대중교통 정책이 대단히 그 혁신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철도와 지하철 그리고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대단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택시가 버스 다음이었지만 지금은 버스 그리고 철도, 지하철 그리고 택시로 이렇게 순위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2017년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철도와 지하철이 35%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37%에서 이미 24%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그만큼 택시의 공공성이 약화됐고 택시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 하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택시와 비슷한 유형의 이동수단 그리고 국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카풀이나 타다와 같은 분쟁들이 굉장히 격화된 형태로 나타났었는데 2018년, 2019년 카풀과 타다 분쟁 이후에 2021년도에 플랫폼 운송 사업이 신설되는 그러한 입법이 있었습니다. 플랫폼 운송 사업은 기존의 택시와는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이동수단을 허가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진입이 되지 않아서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타다와 같은 그러한 이동수단들이 택시와 별도로 허가가 돼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택시 시장도 대단히 심각한 어려움들에 처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택시 산업이 어쨌든 그동안의 수급이 극심하게 불균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정부에서는 택시 총량제와 자율감차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부터 감차 정책이 시작됐고 총량제가 실시됐는데 오히려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6,000대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택시 대수는 오히려 감차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6,000대가 오히려 늘어난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당초에 25,000대 또는 5만 대의 감차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 계획들은 연도별로 보더라도 아무리 감차를 했어도 10% 미만이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네 번째 5년 단위 이 네 번째 택시 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48,857대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런 총량제나 자율감차 정책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 총량제가 아무리 시행되더라도 2024년도 가서는 또다시 택시가 늘어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는 택시 요금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동안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8 마지막 택시 요금이 있었던 2018년까지 택시 요금 인상분이 84%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 운송 수익금은 5.3% 정도 인상된 것에 불과합니다. 총 운송 수익금이 줄어들었지만 또 택시 회사에서 받는 산학금은 80%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택시 요금 인상분의 84%의 인상분 중에서 산학금으로 80%가 인상이 됐다면 그 속에서 택시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오히려
요금 인상분이 전부 산학금 인상으로 반영되면서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8년도에 6쪽에 보시면 운전자 수는 42.2%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10만 명 정도에 불과한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금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 택시 노동시장은 대단히 심각한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물론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1일 2교대 232시간 그리고 1차제는 285시간입니다.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의 대부분의 도시와 시군에서는 지금 대당 교대자가 없는 1인 1차제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교대자가 없는 1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은 훨씬 더 늘어나 있고 그리고 사람은 계속 줄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실시했던 전액관리제라든가 또는 최저임금제라든가 또는 운송비 정관 금지라든가 이러한 혁신적인 제도들이 수년간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산학금제가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소정근로시간제가 유지됨으로 해서 처우 개선 정책도 실패로 귀결됐다 하는 것이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재난사태 이후에 택시의 운송수익금은 적어도 15%에서 25% 이상 감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 각 시도별로 운송수익금 현황들을 봤을 때 시간당 운송수익금이 2019년도에는 코로나 이전의 2019년도에는 적어도 15,000원에서 2만원 수준이 넘는 그 정도 수준을 그려고 했다고 하면 현재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시간당 운송수익금은 10,000원을 겨우 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충남 천안 같은 경우는 한 42%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도 15% 이상 그렇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개인 택시는 이제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 택시를 양도항수 하니까 그 인원이 줄지 않지만 법인 택시는 더 이상 이러한 처우 개선의 악화 때문에 결국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기준에 5월 31일 기준으로는 과거에 18만 명에 달했던 법인 택시 노동자의 수가 8만 명까지도 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8만 명조차도 사실은 이직률이 50%가 넘고 그리고 신규 입사료는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50세 이상으로 85%가 50세 이상의 고령화가 더욱더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다. 아까 플랫폼 운송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되어 있는 운송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플랫폼 가맹 택시 운송 사업과 그리고 플랫폼 운송 중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극심한 택시 업계와 분쟁을 겪고 있죠. 플랫폼의 이제 택시 시장에 대한 지배는 경쟁은 굉장히 본격화되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택시의 위기도 대단히 심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택시 산업은 택시 노동은 그리고 택시가 갖고 있는 본래의 공공성은 총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것을 관통할 수 있는 그리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대안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르는 정책으로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생활임금 정책을 저희들이 그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생활임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정책요금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는 택시 노동자들이 대단히
운송 수익금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따르는 처우를 개선받지 못하고 있는 요금 인상이 올라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요금 인상 정책의 실패를 겪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정책 요금제를 제안을 하고, 그 정책 요금제를 또한 그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공적 기구로서 택시 혁신 센터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정책 요금제를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 요금제는 그 공공요금의 일부를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서 그 목적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금제를 시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현재 법률로서 가능하고, 그리고 조례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도화하면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고, 택시에 있어서 어쨌든 그 각종 세제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금이 가장 큰 여력이 크기 때문에 택시 요금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 요금제를 좀 시행을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정책 요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재원의 규모가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택시 요금을 조정하면서 일부를 정액 또는 정률로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플랫폼과 결합되어 있는 플랫폼 요금 중에서 일부를 적립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재원의 규모는 우리가 산정을 좀 해본다면, 영업 횟수당 한 500원 정도를 적립한다고 하면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연간 한 3천억 원 정도 법인 택시에서 재원이 마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 재원이라고 하면 연간 월 25만 원 정도의 택시 기본소득 지원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한 10년 정도 하면 택시 연금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진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현재 법인 택시에서 갖고 있는 부가세 경감 세액이 연간 한 2천억 원 규모에서 그 90%를 경감해서 전액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월 1인당 5만 원의 기본소득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합쳐서 산정해 본다면 보다 추가적인 그 지원이 가능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 택시에서는 그 개인 택시에서도 그 500원 정도를 적립을 한다고 했을 때 감차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차 기금을 가지고 16만 5천 명 정도로 기준을 했을 때 연간 한 4천억 원 정도의 감차 기금이 확보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정부의 지원금과 또 부가세 경감분에서 되어지는 감차 기금, 추가적인 정부의 감차 기금 지원까지 합친다면 연간 1만 대, 그리고 5년간 5만 대 정도의 감차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금을, 정책 요금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와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택시 혁신센터를 전담하는 기구로 해서 택시 업무들을 하나로 다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택시 혁신센터 가칭입니다. 그런 기구에서 관리하면서 서비스도 사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까지 포함을 해서 정책 요금제의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어쨌든 택시 요금은 2년마다 정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마다 이 정책들을 정책 요금을 조성을 한다면 추가적인 재원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향후에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면 올해가 이제 택시 요금을 조정하는 해인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요금 조정, 택시 요금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간 거리 요금들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심야 할증 시간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현재 야간 근로 시간과 맞추어서 심야 할증 시간을 확대하자 하는 그 연구 결과와 그러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과 결합한 앱 요금, 그리고
엠미터에 의한 탄력요금제들이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요금을 조정하는 체계와 더불어서 저희가 플랫폼 요금과 또 플랫폼이 이루어지는 부가요금과 현재 저희가 제안드리는 정책 요금들을 같이 2년마다 시행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1만 대 5년간 5만 대의 감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그 정책 요금제를 통해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현행 자율감차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이것을 보다 좀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현재 감차 기금으로 마련되어 있는 대당 1,3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감차를 조금도 진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가적인 감차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정부에다가 택시업계 자구적인 그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정부에게 지원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자율감차 정책을 보다 실질적인 강제감차 정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감차기금을 택시업계가 자구적으로 요금을 출연해서 조성하고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의 추가적인 감차 재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감차나 면허 취소 처분도 지금은 대단히 무력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보다 좀 강화된 형태로 시행할 수 있겠다. 특히 감차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감차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단 휴업 기간을 뭐냐면 또 촬영 기간을 계속 연장한다든가 그래서 운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 인력이 50%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법인 택시 회사 그리고 자본이 대단히 잠식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지입이나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감차 정책과 연계해서 과감한 감차나 면허 취소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면허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감차 기간이 5년이고 그리고 플랫폼 운송사업 같은 경우도 한 10년 단위의 허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좀 비교해 봤을 때 5년이나 10년 단위의 면허 갱신제를 검토하는 것도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 없는 면허들은 갱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면허들에 대해서는 퇴출 기준들을 좀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2019년도에 추진되다가 좌절됐던 실노동시간 월급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요금제를 시행을 하고 그것을 뭐냐면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저임금들이 인상이 되는데 시간당 요금들이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책요금제로 뭐냐면 충분히 지원을 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이러한 제도로 전환하는 것들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법령들도 검토해서 개정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서울시 법인 택시의 현행 임의협정과 그리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그리고 현행 고용노동부의 법정 노동시간, 법정 최저임금을 세 가지를 좀 적용해서 실노동시간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를 현재 그 서울시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일을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10시간 이상 사실상 승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운송 수익금이 시간당 평균 운송 수익금이 2715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그 서울시 법인 택시 노사가 체결하고 있는 임금협정에 따르면 그러니까 산학금 기준이 4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일 6시간 40분을 승무해도 359만 원밖에 2019년 기준으로도 밖에 올릴 수가 없고, 그리고 10시간을 승무해야 비로소 415만 원의 기준금을 이상을 납입할 수가 있고, 비로소 뭐냐면 그 성과급 60%를 가져오는 그러한 그 성과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시간 이상 승무해야 비로소 그 19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기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승무상이나 상여금들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10시간 이상을 승무하지 않으면 정액급여도 114만 원에 불과한 그러한 임금을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보험료, 임금에 상응한 흔히 얘기하는 후불급여가 19.44%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영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2019년도에 택시요금 조정 당시에 산정했었던 운송원가를 대당 2명의 1인당 운송원가로 환산을 해서 산정을 해보면 급여 외 운송원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반영을 했을 때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에서 하고 있는 임금협정은 택시 회사가 저도 놀랐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에 1인당 100만 원 정도에 남습니다. 근데 그 24쪽에 보시면 적정 이윤이라는 그 운송원가 중에 적정 이윤을 택시의 경우에는 2.4% 정도를 잡습니다. 전체 운송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2.4% 정도 잡는데,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큰 차이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2022년도에 시간당 9,160원의 최저임금과, 그리고 시간당 1,702원에 만원 정도의 서울시 생활임금을 반영했을 때 현재 그 2019년도의 운송수익금에 비례해서 똑같이 계산을 해본다면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적어도 적정이윤 정도 수준의 그 수준이 맞춰지는데, 생활임금 만원 정도 그 생활임금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적자로 큰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의 운송수익금 수준을 가지고도 앞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감당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수익금 규모를 갖고 있다 하는 점들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서울의 법인택시의 운송수익금 수준은 대단히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금 기준은 기준금 기준은 대단히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대단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운송수익금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당 2만 5천 원 또는 3만 원 정도 수준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겠다. 월 300만 원 정도가 넘는 그런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요금제를 통한 택시 기본소득 지원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법인 택시에서 택시농자들이 떠나는 이유는 처우가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실패한 총량제와 감차 정책으로 인해서 또 개인 택시의 양도 양수를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양수 자격을 완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폭발적으로 법인 택시의 노동자들이 개인 택시에 대한 희망이 사라짐으로 해서 법인 택시를 떠나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 근속자들에 대해서 개인 택시 민원이 적체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해소하는 총량 범위 내에서 또 감차 계획의 범위 내에서
선순환식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추가 감차부를 배정한다든가 또는 공공용 택시를 한다든가 또는 자연 감소분을 그 선순환 공급 쪽으로 돌린다거나 또는 그 총량 기준 중에서 지금 3차 신도시와 같은 이러한 인구 급증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 부분을 그러니까 보완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지금 대안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냐면 직접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20%에 달하는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의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 적어도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한 처우개선 우수업체 애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 속에서 이제 4대 보험료 부담들이 굉장히 급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대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대폐차 비용은 사실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택시발전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 그리고 택시발전법 7조에 따르면 이미 뭐냐면 자동차의 고급화나 또는 낡은 차량의 대체에 대해서 재전지원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부분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폐차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다른 게 잘 자란 그러한 지원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대폐차 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제 지원 방안들을 예산들을 이제 배정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 전기 택시로의 보급이나 또는 연료 전환 이러한 부분들과 연계해서 운송 비용들이 대폭 절감시킬 수가 있겠는데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수소 전기 택시로 10만 대를 전환하겠다 해서 업무 협약까지 택시업계하고 체결한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아직까지도 보조금이 부족하고 그리고 각종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가 더디게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수소 전기 택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대폐차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 속도들이 보다 붙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택시업계의 연료비나 유지비들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정영 박사님도 제안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탄소중립 수송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연료를 전환하는 데에만 이제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래서 자동차의 수요를 관리하고 감축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이 아주 후순위로 밀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자가용을 줄이지 않고 아무리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그러한 효과들은 사실은 좀 달성되기 어렵다 하는 것은 과거에 연료를 전환했던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다 이제 검증이 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른바 이제 리바운드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냐면 승용차를 줄이는 정책을 자동차 수요 감축 정책과 연계해서 우리가 보다 좀 그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볼 사항이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승용차에 대한 부재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그런 정책들도 제안을 하고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공용 택시를 확대하는 것들도 제안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플랫폼 택시는 사실은 운송 수익금을 늘리는 효과들을 사실은 대단히
그러니까 검증이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의 경우에는 시간당 2만 원이 넘는 그런 운송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불공정 배차라든가 콜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플랫폼이 운송 수익금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 개선이 운송 수익금을 확대하는 개선이 효과가 있고 수요를 확충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택시를 보다 활성화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반대로 플랫폼 택시가 오히려 중간에서 수수료라든가 또는 각종 요금을 중간에서 왜냐면 떼어가는 이러한 라든가 또는 독점의 횡포 이런 부분들은 보다 좀 공공성 차원에서 제한을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 플랫폼 택시가 보다 좀 안정적으로 새로운 대안들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점들 좀 말씀드리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플랫폼은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보다 좀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좀 개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택시 정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기구로서 사실은 현재의 중앙정부의 국토교통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다. 그 인력과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택시 업무를 통합해서 가칭 택시 혁신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택시의 혁신 정책들을 좀 추진하는 그러한 과감한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마지막 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역사를 보면 참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 택시 정책을 총괄하시고 책임지셨던 택시 과장을 하셨고 그 후에 그 경험을 살려서 법인 택시에서 수년간 운전을 하셨고 그러다가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 정말 택시의 활로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플랫폼 택시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개인 택시를 시작하셨는데요. 이런 역사 속에서 택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향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완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완수 택시 기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시 택시 과장으로 거의 3년 6개월을 재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명퇴를 해서 법인 택시에서 2년 6개월, 3년여의 택시 경력을 갖고 개인 택시 이제 양수를 받아서 개인 택시 이제 사업자로 전신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보다는 오늘 이제 연구 용역 주제가 택시 공공성에 연계해서 생활임금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용역 보고고, 저도 이제 거의 한 8개월에 걸쳐서 매월 한 번씩 연구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오늘 이제 정미경 교수님 발제하는 택시 공공성 부분하고 김성환 사무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생활임금 재원 확보 방안,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면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이제 기존의 데이터하고 비교하면서 정말로 열악한 택시 수익금을 갖고 인간다운 생활은커녕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택시 현장의 수익금이라는 거를 제가 직접 이제 경험하고 그런 자료를 연구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정무경 교수님이 말씀했던 발제 중에 이제 교통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택시 수요를 확대하는 부분
대한 것과 그리고 김성환 사무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생활임금 재원 확충 방안 이 두 발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소견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먼저 그 택시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택시는 10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 100년 역사의 태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 성장과 동반해서 이제 택시 산업도 이제 성장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계화 뭐 글로벌레이제이션 뭐 해서 택시 호황기를 누릴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어느덧 그 자율주행 뭐 자동차 IT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택시가 지금 뭐 쇠퇴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재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런 쇠퇴하고 있는 택시가 그냥 택시 시장에서 소멸하고 없어질 거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고 또 일반 자가용을 갖고 이동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제한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정무근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플랫폼 택시가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 거기에 택시가 제대로 서비스를 할 그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100%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뭐 러시아를 비롯해서 뭐 독일, 스위스 이런 데서 장애인 서비스 우리나라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서비스를 택시가 충분히 그 서비스 공급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 수입을 갖고 그 택시 그 기사들의 어떤 생활 안정 자금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현장에서 그 26일 만견을 내서 들어오는 수입을 나름대로 그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만 오늘 자료에 보면은 최저임금이 월 26일 만근 기준으로 해서 277만 원이라고 나오고 이제 공공 그 부분에서 생활임금 쪽으로 해서 그 최저임금보다 좀 상향이 된 35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택시기사들의 총 수입은 200만 원대라고 지금 데이터 이 자료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자료가 제가 직접 현장에서 26일간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루 8시간 밥 먹는 시간 뭐 차 그 법인 택시 경우에 그 반납하는 시간까지 총 10시간에 걸쳐서 일을 하고 결국 월급 통장에 찍힌 돈은 정말 19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기 뭐 기사들한테 서비스를 무한대 서비스를 하라고 요구한다는 그 현실 자체가 너무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임금이 꼭 필요하겠다. 지금 200만 원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생활임금은 이제 거기에 100을 더 보태서 뭐 300만 원 수준을 이제 뭐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법인 택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이제 그 운수 종사자들한테 그 정부에서 지급하는 걸 보고 그 지급하는 금액 플러스 제가 그 원래 벌어들인 수입하고 딱 맞으면 그게 나름대로 마음에 안정감 있는 수입이 되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제가 현장에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생활임금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게 가장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그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때 생활임금에 대한 그 공론화 이런 토론이 될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공공 부분에서 생활임금이 처음 나오게 된
뭐 배경은 저는 연구는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배경은 공공기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의 청소노동자들의 한 예를 들어보면 출근해 가지고 그 8시간 근무하고 그 외의 시간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노동거리가 없어요. 또 굳이 초과 근무까지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임금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생활임금 형식으로 해서 더 보조를 해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저는 공공 부분에서 지금 생활임금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부분에 있는 택시기사들은 무한대 서비스를 하면서 보고만 있을 거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플랫폼 택시가 이제 그 서비스 다양한 그 택시 서비스 시장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수입을 통해 가지고 기금 적립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저는 정책 자금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기사로서 택시 기사로서 현장에서 그 택시 기사들이 그 1시간에 2만 원 정도의 수입이 벌기 위해서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지 2만 원이 버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2만 원 수입을 가지고 8시간 일하면 16만 원 수입이 나오는데 16만 원 가지고 26일을 일을 했을 때 이제 400만 원 수입이 나오는데 건강을 담보로 해가지고 노동하는 그런 지금 현장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미경 교수님께서 발제에서 말씀하셨던 그 틈새 시장, 예를 들어서 노인들 뭐 돌봄 택시, 병원 택시, 여성 안심 귀가 택시 이런 부분에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정부나 서울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택시 시장에서 부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내서 그 만든 부분을 가지고 생활임금 쪽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저는 좋은 한 예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택시 업계하고 그리고 IT 쪽에 있는 그 플랫폼사들하고 첨예한 지금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혁신과 기득권의 갈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택시 현장에 있는 고객들이 우리 택시 시장의 주인공인데 택시 시장의 주인공인 고객은 없고 혁신과 기득권의 싸움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저는 지금 맥락으로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택시기사들이 과거에는 그 손님을 이제 그 대외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모셔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플랫폼을 통해서 손님 있는 그 위치까지 그리고 손님을 모실 목적지까지 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할 때 기사들의 서비스 분담률은 엄청나게 지금 높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플랫폼 IT 쪽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IT라고 하는 기술이 고객 위주로 되어 있지 기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호출이 왔을 때 기사들이 콜 취소를 받으면 아무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수용을 하고 속도 상하면서 또 다른 손님을 플랫폼으로 기다리는. 그런데 고객들은 기사들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기사들한테 항의를 하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IT 기술을 과연 기사들을 위해서 얼만큼 그 배려를 하고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지 그 희생력인 기사들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IT 쪽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또 택시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여러 발전들이 다 말씀을 하셨던 대로 그럼 택시 없이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 우리가 지금 다시 택시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활로를 열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요. 우리 지금 택시 회사를 경영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경영자 입장에서 또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운수 송기열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뭐 연구 과제의 생활 임금 재원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현장에서 이게 지금 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 상황 속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아까 뭐 발제하신 분께서 시간당 10,000원 벌기도 힘들다고 그랬었는데 그 말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오전 같은 데 나가면은 시간당 10,000원도 못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00만 원을 받아가려 그러면은 최소한 회사에 벌어다주는 이 금액이 430만 원 정도가 넘어야만이 기사들이 200만 원 정도를 월급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지금 지금 현재 근로자 총원이 지금 110명인데 그게 한 80명 정도가 현재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월 이렇게 임금을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게끔 계산을 해보면은 300만 원 미만짜리가 110명 중에서 한 55명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수익금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직률도 상당히 높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택시를 하기 위해서 신규자들이 2021년도 들어와가지고 1월달부터 제가 한 명도 못 받았어요.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조건이 좋다는 걸 알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택시를 하고 싶어도 이제 이게 이제 수익금이 과거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신규 취업자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현장에서 그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생활임금이 재원이 빨리 좀 확보가 돼가지고 택시도 과거에처럼 수익금이 좋아서 누구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이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하루빨리 우리 택시 업계에 많은 인원이 와서 근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이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택시업이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돼 가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고려운수에 옛날에는 입사원서가 쌓여 있었다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벌써 80명이 모자란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택시 현장이 어려운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현장에서 택시가 모자라고 수익금이 모자라고 이런 악순환을 그럼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방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지금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택시 친절센터에서 이 문제를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고려운수의 실상이 그대로 현재 택시 그나마 그 실상이 작금의 법인 택시로 보면 좀 나은 형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아까 양 과장님께서 토론 말씀 주셨을 때에 정말 3년 6개월 동안 서울시 택시 행정을 책임졌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임금의 그런 그 기본이나 또 택시 시장에 어떻게 가야 되는 과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막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정말 법인도 하시고 개인 택시 지금 하고 계신데 정말 힘들다. 이런 어떤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올라오면서 정말 그것은 이러다 보니까 택시 산업에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한 그동안에 우리와 연구를 쭉 같이 해왔던 우리 임은범 노무사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상당한 어떤 그 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렵다 이런 부분인데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은 다 알고 있거든요. 택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 문제로 환기시켜서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벌써 뭐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생활 안정 수익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그러면 택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직군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게 좀 불인정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외침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택시가 무엇이 예쁘다고 택시한테만 이렇게 특혜 아닌 특혜를 부여해서 생활임금을 확보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구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사회가 책임져야 될 운수동사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한계, 인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 시민 승객의 안전한 수송을 책임지고 있고 시민 승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최소한 시민 승객이 부담해야 될 부분 요금으로 가져가겠지만 그 요금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이 정책적 과제를 좀 담아서 해결해 달라 하는 것이 공공재를 탑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 공공성이 담아줘야 될 이런 공공재를 탑재해서 정책요금제와 더불어 함께 가져갈 수 있다 하면 택시가 처한 현재의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 시간 많은 토론을 거쳐서 오늘의 마지막 이렇게 발표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되지 않을 일을 왜 자꾸 만드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택시가 완전히 이제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죽도록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런 무식한 얘기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야 이거 안 된다. 그러니 이 사내 개인 택시를 부채해서 택시 법인 택시를 갖다가 전부 개인화 시켜버리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된다니까 요즘에는 최근에 신종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는데 협동 택시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 다들 한번 실패 지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돈벌이 수단화 시켜가지고 협동 택시를 몰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미 실패한 것들이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법인 택시 연합회라는 직군에서는 또 이런 제도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정말 원칙적으로 뭔가를 풀어보라는 그런 우리 정설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어떤 혁신적인 제도를 가지고 택시 산업의 문제로 접근하고 이 산업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보다는 이 산업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벌이 수단화 시켜가지고 뜯어먹고 팽개칠 것인가 하는 이런 연구만 하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는 그런 족속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신 우리 연구자들이 제시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단법인 택시센터는 바로 이 내용을 정론화해서 입법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인들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대 매겠다는 그런 의원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택시가 어려우면 이것이 너네들 일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될 사회의 일이라는 것들을 좀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따라서 택시친절센터가
주관해 왔습니다만 함께 그동안 애써주신 연구위원님들의 그런 한 목소리를 정교하게 정리해서 바로 입법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최소한 다음 정권에 들어설 그런 어떤 정치 진권에서 택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해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그동안에 노력해 주신 우리 연구위원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진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택시 생활임금 수익 기반을 만드는 대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마무리 발언처럼 됐지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로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로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택시가 좋은 이미지를 가져서 택시 활성화 정책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생활임금을 보장해서 택시를 일할 수 있는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택시가 활성화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선택을 어떠한 수를 놓느냐에 대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 더 먼저이냐, 이게 정말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결의 고리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 과장님께서, 저희가 익숙하게 그냥 양 과장님 이렇게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질문, 친절해야 되냐 생활임금이 먼저 돼야 되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은 꼭 저한테 대답하라고 합니다. 저는 생활임금이라는 지금 용어 자체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뭔가 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생활임금 이 부분을 꺼내면은 반드시 플랫폼 택시를 저는 연계시키고 싶다. 과거에는 이 근로감독 범위 밖에 택시가 있음으로 해서 택시 경영자들이 택시 근로 감독이 어려워서 산학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택시를 12시간 기사한테 맡기고 거기에 대한 담보로 해서 산학금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데이터가 모든 기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택시 행정을 했을 때도 저는 택시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I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택시다 라는 주장을 했었고, 퇴직을 한 후에 회사 택시에서 일을 하면서도 플랫폼 택시를 전용으로 했고, 지금 개인 택시 경우에도 플랫폼 택시 가맹 사업자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매월 한 번씩 현장에 매월 한 번씩 법인 택시 기사들하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12시간 일을 했을 때 플랫폼이 아닌 일반 택시를 가지고 손님을 찾아다니는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에 보면은 취객분들이나 손님이 있는 위치를 아는 경력이 있는 기사들은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신규 운전자들은 손님이 있는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운송 수익금을 높일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제가 플랫폼 택시를 함으로 해서 얻은 운전의 어떤 쉬움이라 그럴까요? 플랫폼이 시키는 대로 손님이 있는 위치에 가가지고 손님이 태워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바래다 주면 아무런 컴플레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IT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게 뭐냐면 너무도 정교해. 처음에는 손님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서 기사하고 손님이 이렇게 상호간에 갈등과 마찰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100% 너무도 정확해. 그렇다고 그러면은 IT 쪽에 기술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고 발전하면서 투자했던 금액은 왜 우리가 그걸 무시하느냐 이겁니다.
그 투자했던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은 서비스 담보 그리고 기사들 일거수일의 통제 이런 모든 것이 이제는 IT가 가능하고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승객 서비스로 구설에 옮겨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IT 기술을 통해서 그 데이터 축적된 걸 가지고 부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활임금 제도도 플랫폼 택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그 소신을 얻었고, 승객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고 차가 택시를 기다리는 지금 그 현상이었다면, 지금은 택시가 골목길이든 어디든지 기다리고 있으면 손님은 그 택시를 미리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택시가 항상 먼저 가 있어 손님이 나중에 나오는, 그렇게 지금 서비스 수준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바뀐 서비스에 대한 희생을 누가 지금 담당하고 있느냐? 택시 기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분이든 10분이든 기다리는 기사들에 대한 우선 인센티브 이런 제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택시 연맹이라든가 택시 조합에서 큰 틀에서 기사들의 이런 어떤 서비스 제공한 만큼에 대한 그 서비스 대가를 받아올 수 있는 수수료를 어떻게 줄 거냐, 이런 부분을 저는 IT 쪽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그래서 그 나온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이 저는 일을 푸는 순서지, 지금 그 뭡니까 언론이나 그 한간에 지금 나오는 부분이 콜 몰아주기 뭐 이런 부분을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플랫폼 택시 예탄전자라고 말씀드리지만 특정 회사를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한 저 지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결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승객들이 편리하게, 아주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반비례해서 택시 기사들을 볼모로 한 희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잘 이렇게 그 해결한다면 저는 택시 문화도 바뀌고 택시 기사들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갈등을 부추겨서 상호간에 불신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플랫폼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플랫폼사는 그 개인 뭐 사업자든 회사 택시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심각한 정도를 이해를 하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택시 기사들이 플랫폼에 의존해서 다닐 때 온갖 희생을 다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사 보호하는 플랫폼을 저는 꼭 개발해서 기사들이 노동 현장에서 희생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택시 기사님들이 빅데이터까지 만들어주는데 어디에서도 택시 기사님들의 노동을 좀 더 수월하게, 기존에 있었던 불합리한 체계들을 개선하는 것 쪽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택시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수수료 같은 거 많이 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쪽으로 발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내시면서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택시 노동자를 대변하고 계시고 정책적으로도 늘 선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 중에서 놓친 것이 있다거나 지금 토론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화 처장님. 저는 아까 발제하면서 사실은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사항들은 뭐 자료에서는 최근에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발제를 좀 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플랫폼이 아까 양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좀 여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좀 우리가 좀
좀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 근교의 그 모 지역은 이른바 카카오 내지는 그 카카오 택시가 가맹한 택시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없는 그 도시인데 최근에 이제 한 개 회사가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 한 개 회사만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저희 조합원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한 2달 정도 이제 하고 있어서 그랬더니 시간당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 했더니 지금 하루에 25만 원 정도 찍는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일하냐 했더니 10시간 정도 일하고 있고 그 전에 그 이상 일했던 시간이 줄었다. 그리고 더 많이 찍는 경우는 뭐 그 주변에 더 많다. 그러면 최소한 한 25,000원에서 시간당 25,000원에서 3만 원을 찍힌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지역에 그 카카오 택시를 가맹한 회사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그 콜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이 더 늘어나면 카카오 가맹한 회사가 늘어나면 감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좀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곳곳에서 이제 발견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택시 내부의 경쟁 부분이 도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는 부분들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른바 이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플랫폼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기본이 아니겠느냐 하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자면 이제 곧 거기에 따르는 이제 재원인데 제가 정책요금제에서는 어쨌든 요금에서 일부를 지금 그러니까 조정하는 요금에서 일부를 이제 적립하는 방안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안으로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거는 뭐냐면 플랫폼 부가요금에서 그 적립을 하는 방안들이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싶고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와 관련해서 그 이제 갈등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상생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카카오 가맹 택시가 됐든 아니면 카카오 콜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 우리 조합원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엔 대가는 사실은 카카오가 기여를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우 개선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기껏 이제 상생 방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 사실은 3천억 정도를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보겠다 하는 것인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3천억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3천억 가지고 사실 택시 예를 들어 택시에다가만 대입을 한다고 하면 3천억 가지고 택시에서 뭘 할 수 있겠냐, 뭐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러면 프로 멤버십에서 얼마를 법인 택시 우리 조합원들도 돈을 내 가지고 프로 멤버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지원이 아니라 돈을 더 뜯어가고 있으니까 현장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 멤버십 같은 건 폐지하고 콜은 좀 공정하게 주면서 실제로 내부에 뭐냐면 성실 근로를 하거나 또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서비스를 높여서 또 다양한 좀 이런 부가 요금 체계들을 좀 개발을 해서 그런 속에서 좀 택시 노동자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쪽으로 플랫폼이 좀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돈 중심에서 좀 공익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업종이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택시는 어떻게 하면 택시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옆에 계신 고려운수 상무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노사의 대립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상표에 그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노동자도 못 살게 굴고 사용자의 수입도 줄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서 사나 노나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 택시 산업이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택시 끌고 나가서 어디 가서 낮잠을 자는지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제는 문 한 짝 언제 여나 닫냐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의심할 수 있는 요소는 일도 남아있지 않으니 이거를 공정하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총괄적으로 해주신 우리 정미경 박사님의 정리 말씀과 지금까지 나온 논의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첨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다 훌륭하신 전문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나온 말씀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의견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해서 정부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돼서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화가 되면서 영업용 택시는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산업의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택시 산업은 오히려 특히 영업용 택시의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무엇이 과연 택시 산업을 다 죽는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것에 부하내동해서 정책을 만들었었던 것일까요? 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부의 담당자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후 환경 문제가 위기다, 대두된다라고 하니까는 그야말로 이제 전기차가 모든 솔루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정부도 기업도 나서서 지금 난리를 치는데, 기후 환경 문제의 본질적인 것은 차량의 감소입니다. 우린 차량의 감소입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택시라고 하는, 승용차라고 하는,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낭만적으로 비 오는데 낭만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커피숍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사람을 이동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이동을 하는 데만 사용돼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후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승용차라고 하는 것을 통한 불필요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줄여야 하고, 본질적으로는 영업용 택시의 합승이라든지 다양한 다인승 택시를 촉진하고 하는 방향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승용차도 전기차면 되는 것이고 영업용 택시도 전기차면은 기후환경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진짜 현실을 좀 통찰하고 솔직하고 그야말로 개인의 이익이 공익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통제하기보다는 거기에 휘둘리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정책으로 기후환경 문제도 풀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도, 그다음에 특히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을 전기차로 해서 많이 몰고 다니면 기후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차량 운행 대수가 필요한 만큼으로 줄어서 우리가 지금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도 즐기고 교통의 효율성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승객을 위해서 철도를 깔아서 그 철도를 운행할 것인가, 아니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기후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그리고 이동수단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말씀 한마디 하시고 정리할까요? 아니면 더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면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고 대표님께서 먼저 정리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께서 정리한 말처럼 택시 문제는 반듯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100년의 역사에서 걸음걸음 오다 보니 한 40년 왔습니다만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만큼은 생활안정 수익 기반을 통해서 일하기 좋은 직장인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개인 택시를 하면서도 정말 내 가족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자긍을 느끼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이 택시 문제 해결의 마지막 꼭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수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이미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려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연구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택시인절센터는 범 함께하는 제 세력과의 연대해서 정말 이 어려운 택시 문제 해결의 난제를 꼭 풀어내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양 과장님. 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택시를 안 타지? 나는 어떤 교통수단을 선호하지? 그 이유는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교통수단이 나와 나의 미래, 우리 사회의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